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입니다.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굶주림, 추위, 질병, 폭력, 매일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소. 가스실로 끌려가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어쨌든 생존 확률은 아주 희박했고 그 안에 빅터 프랭클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책에 의하면 논문을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물론 와이프를 보고 싶은 그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는 수용소에서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누구는 살고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누구는 인생을 포기하는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체력일까? 건강한 남자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은 경우도 많았고요. 프랭클은 관찰합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무리해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밝혀야 될 진실을 생각합니다. 저자 프랭클은 본인이 쓰다가 마른 다시 써야 할 원고를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오면서 압수당한 평생 자신의 존재 이유, 평생토록 본인이 한 연구가 담긴 그 원고, 그걸 생각하면 그는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나가 원고를 마감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일어나서 담배를 핍니다. 수용소에서 담배는 화폐였습니다. 식량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죠. 담배를 핀다는 건 화폐를 태운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미래를 포기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자유.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남는다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와 죽는 자의 차이, 그것은 체력이 아니라 바로 의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근본 동기를 쾌락에 대한 의지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 이렇게 말이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봤죠.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려 한다. 프랭클은 둘 다 부분적 진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의미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소 경험이 이를 증명을 했는데요.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가진 사람은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쾌락은커녕 생존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 그 한 가지가 인간을 살렸습니다. 프랭클은 또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쾌락은 의미의 부산물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쾌락은 따라오죠. 근데 쾌락 자체만을 직접 추구하면 그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은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자는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는데요. 이 본문 내용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본능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고 어떤 전통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때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 우리 이 전통 사회에서 의미는 주어졌죠. 종교, 공동체, 문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조금 다르죠. 종교의 권위는 약해졌고요. 공동체의 그 바운드되는 것도 거의 해체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혼자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집이 지금은 정말로 귀합니다. 전통은 구속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죠. 자유는 얻었지만 편리함은 얻었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종교에서 문화에서 의미를 삶의 구속력을 찾았는데 지금은 스스로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프랭클은 저자는 실존적 공허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표현과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곤태롭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뭔가 빠진 느낌이 들죠? 무의미합니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소용이야? 우울감?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을래. 중독이 그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 알코올, 약물, 도박, 쇼핑, 스마트폰. 극단적인 경우 자살 충동까지 일어납니다. 공허함이 인간에게 주는 이 다양한 효과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내가 살아야 할 무언가가 없다라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막연히 공허함이나 곤태로움을 느낀다면 실존적인 공허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봤을 때 명확한 답을 못 찾겠다면 그게 공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쁨으로 공허함을 채우지 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바쁨은 공허를 잠시 가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명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창조, 경험, 태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가치. 본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창조적 가치는 그가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한 것으로 실현된다. 무언가 만들거나 행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거죠. 뭐 일이나 작품이나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었고요. 뭐 업적,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 뭐 빵을 굽든 책을 쓰든 뭐 코드를 짜든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테고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창조적 가치.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무언가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건데요. 아름다움, 진리, 사랑,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음악을 듣거나 만들거나 자연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존재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 충만되게 이런 것이죠.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는 살아야 한 이유가 참 많았어요. 논문도 완성해야 되고 살아서, 그리고 아내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 그녀와의 내면적 대화가 저자를 살렸죠. 끝으로 태도적인 가치인데요. 아까 나왔듯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이 저자의 가장 독창적인 통찰인 것 같아요. 창조도 불가능하고 경험도 불가능하고 모든 걸 뺏겼을 때 그래도 남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저자가 본문에 적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수용소에서 저자는 목격을 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가진 걸 나눴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인간다웠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야수가 됐습니다. 동료의 빵을 훔치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환경은 같았죠. 차이는 그 태도에 있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에서 의미가 탄생하는 것이죠. 저도 긴 시간 군대에 있었습니다. 4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거의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해본 기억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는 죽음의 수용소였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이. 저는 이제 지금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특전사를 갔습니다. 20대 초반에 객기로 객기로 거의 99% 객기로 갔습니다. 가서 되게 힘든 훈련을 많이 겪으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정말 야수같이 변한 사람들도 보았고, 또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품이 있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고통에 포기를 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을 보았고, 그 고통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저자가 한 이야기가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의미를 계속 찾았던 사람, 내가 살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생존했다라고 저자는 말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그 특전사 시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힘든 순간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야외로 훈련을 나가면 뭐 보통은 1주, 2주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산속에서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뭐 진짜 야생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이제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이서 살아야 했었는데, 그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걸 나누기도 하고, 이 계급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같이 상생을 실천했던 그런 군인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야수가 됐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프랭클 저자가 말을 했다시피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가 없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그것만은 뺏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는 이 빅터 프랭클의 가장 강력하고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고통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죽음도 그렇죠. 죽기 전에는 질병이 걸리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어떤 것을 상실합니다. 이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무력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남는 것이 태도입니다. 하나의 환자 사례를 책에는 나오는데 이 닥터 프랭클이 치료했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아내가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요. 만약 당신이 먼저 죽고 부인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환자는 답합니다. 끔찍했을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의사는 또 말하죠. 선생님이 아내의 고통을 대신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부인은 그 고통을 당신이 살고 부인이 떠남으로써 살아서 맞이할 고통을 면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죽어 있고 남성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생겼죠. 고통에 목적이 생긴 겁니다. 나는 아내 대신 이 슬픔을 감당하고 있다. 본문에 나온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통은 의미와 목적, 희생의 성격을 띠는 순간, 그 순간 고통의 길을 멈춘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입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의 의미는 뭐지? 저자는 이 질문을 뒤집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말이죠. 이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삶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올바른 행위로 그것에 대답을 해야 한다. 네, 삶의 의미는 뭐지? 이런 추상적이고 참 뭐랄까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건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뭔가 답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하겠느냐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추상적인, 철학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응답. 저자는 이걸 수용소에서 깨달았는데요. 모든 걸 빼앗긴 상황에서 삶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반대로 이 질문은 본인에게 유효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었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답이 곧
나의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결혼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면,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목적,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는 책을 쓰고 싶은데 꽤 많은 이제 자료도 모아놨지만 게을러서 아직 구체적인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이제 방송 라디오 또 이렇게 그 오프닝 멘트와 관련된 건데요. 그 책을 아직 출간을 못 하고 있던 것, 그 다음에 영어 관련된 그 존케 잉글리시 아침 영어 편집본, 뭐 이런 책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고 아직 출간을 못했다는 것, 여기에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했지만 실천을 못해서 꼭 하고 싶다는 바람, 매년 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바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족을 만드는 것, 책을 출간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는 책을 조금 더 조리 있고 잘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이 순간 삶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상당 시간을 생업을 하면서 보내죠.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래서 삶의 상당 부분이 무의미해집니다. 프랭클은 일 자체가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의미를 만들죠. 같은 일을 해도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벽돌공 3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답합니다. 저는 튼튼하게 담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죠.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세 번째 벽돌공은 자신의 일을 더 큰 목적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에게 벽돌 쌓기는 성당, 그러니까 건축의 일부입니다. 그 성당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죠. 위안을 얻을 겁니다. 저자는 이 자기 초월,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인간 존재의 이러한 자기 초월을 살아내는 한에서만 진정으로 인간이 되거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자신의 자아 실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가 아니라 자기를 잊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간과하고 바깥을 향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우리가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그 일과 그 자기 밖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에 내 이 일이 기여하는가,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나왔던 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청소부에게 아저씨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뭐 이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청소부가 나는 길을 청소하고 있단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 중이야. 이런 그 성자가 된 청소부인가요? 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갑자기 떠오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 일에서의 의미, 벽돌공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삶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창완의 곡을 아이유가 부르고 마지막에 김창완 씨가 독백을 넣었죠. 너의 의미. 오늘 주제와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너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네,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관한 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완 씨의 너의 의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라는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저자가 아주 도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불행한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은 의도가 있습니다. 환자의 답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본인이 찾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답이 많았다는데요. 죽고 싶죠. 그런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요. 죽고 싶죠. 그런데 내가 먼저 떠나면 슬퍼할 부모님 때문에요. 자,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의미가 됩니다. 그 의미를 강화하고 확장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또 죽음의 의미에 대한 긴 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요약을 좀 해보자면 저자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의미의 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할 필요가 없겠죠. 영원히 살 건데 굳이 오늘 이 행위를 할 이유가 없겠죠. 영원히 산다는 거는 영원한 젊음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영원히 젊고 영원히 산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겠죠. 내 젊음은 곧 늙음으로 변하고 내 삶은 곧 죽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무기한 미룰 수 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죽는다면 오늘이 소중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삶을 유한하게 만들고 이 제한된 것이 나를 오늘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저자의 그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를 지나간 것이라고 하고 미래를 다가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현재만 실제하고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반대로 말을 합니다. 과거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요. 과거에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저장된다고. 우리가 경험한 기쁨, 사랑, 업적, 관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과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위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이 끝나도 내가 행했던 모든 의미는 과거에 영원히 기록되고 남아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의미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1년 후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교통 정리를 해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자유, 빅터 프랭클의 의미 생성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은 결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지 않다고. 어떤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기억을 해보십시오. 고통을 피할 수 없어도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선택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인간은 의미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무엇일까요? 없다면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았다면 그것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북클럽 회원분들이랑 이렇게 웰빙 캠프라는 것을 가서 그 영화를 이제 틀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러닝 타임 길다 보니까.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어떤 사고로. 그 어머니는 조난 구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자기 가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을 스스로 놓으려고 합니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살아갈 의미를 못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삶을 놔버리려고 하는 그때 이제 재난 전문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게 그 여자분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내 삶을 마무리하자 그랬을 시기에 이제 산 입구 중턱에 차가 한 대가 있고 발자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설주의보 이런 게 이제 발령돼서 그러니까 산을 등산 금지령이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죽기 전에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발자국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들쳐 업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뭐 추위와 뭐 계곡을 만나서 몸이 얼고 뭐 살이 얼고 막 굉장히 우유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벼랑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남자를 또 그 여자 구조자가 다시 또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그 사람과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려는 그 사람, 이 두 사람만 이 영화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자를 들쳐업고 하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 그 스펙타클한 사건이 조명이 되죠. 그리고 그 남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영화의 끝부분이 나옵니다.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살리고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신을 구조해준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그 질문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저를 왜 그토록 살리려고 하셨나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합니다. 저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숨은 살리고 떠나자 라는 생각이 내 삶의 의미를 그 순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죽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남자가 그러게요.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제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의미 있죠. 삶의 의미 있죠. 당신은 여기서부터는 제 기억입니다. 저렇게 맑게 갠 하늘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요. 아름답게 핀 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창밖의 풍경도 의미가 있고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죠. 세상은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의미를 찾으면 그 의미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루를 살게 돼요. 전반적인 그 시놉시스를 읽은 게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를 찾는 자는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의 책 의미 치료라는 이 책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의미가 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였습니다. 인간은 고통도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슬픔도 의미가 있으면 견딥니다. 지옥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의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진중하고 깊고 광범위하지만 오늘 토요일 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